오늘 한 소장의 30년 군 생활이 산산조각 납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소장 강민철. 군단장 취임식에서 여군 장교를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끌어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모욕한 상대가 바로 오늘 부임하는 신임 중장이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도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오전 10시 정각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지상작전 사령부 대강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신임 제7기동군단장 취임식을 위해 육군 소장, 준장급 장성들과 대령, 중령급 지휘관 및 참모 수백 명이 칼날 같은 정복 차림으로 도열해 있었다.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강당의 연단 우측, 내빈석 중에서도 가장 정중앙에는 3개의 별을 위한 특별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다. 잠시 후 도착할 중장을 위한 명예의 자리였다. 지상작전 사령부 부지휘관 강민철 소장은 대강당 입구에 서서 식장 전체를 훑었다. 육군사관학교 45기, 50대 초반의 그는 평생을 야전에서 구른 진골 보병 장교였다. 그의 군 생활은 곧 효율과 전투력이라는 단 2개의 축으로만 움직여왔다. 그의 눈에 군대는 신성한 남성의 영역이었고 여군 할당제 같은 정책은 비효율의 상징이자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불순물에 지나지 않았다. 요즘 것들은 위아래가 없어. 강 소장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그 중장을 위해 비워둔 정중앙 좌석이었다. 거기에 낯선 여군 대령 하나가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림새는 단정했으나 감히 군단장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오만함 자체가 강 소장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강 소장은 그녀의 계급장을 확인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중장이 될 만한 여군 장교는 대한민국 육군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사령부에 잘나가는 대령이나 행정참모 중령 정도일 것이었다. 그녀가 앉아있는 좌석은 잠시 후 취임할 중장의 자리였다. 소장인 자신조차도 감히 앉을 수 없는 권위와 위계의 상징이었다. 저기 앉아있는 대령, 당장 일어나. 강 소장의 목소리는 고함이 아니었지만 긴장한 대강당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도열한 수백 명의 장교들이 일제히 그와 여군 장교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읽고 있던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완벽한 무시. 귀 먹었나? 대령.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 강 소장이 성큼성큼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분노는 이미 이성을 넘어선 상태였다. 소속이 어디야? 여기가 내가 앉을 자리로 보여? 내가 뭔데 장군석에 앉아 있어? 그는 이 여군 장교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아 사령부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강 소장이 그녀의 어깨를 잡아 끌어내리려는 듯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 사령부 방송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모두 차렷. 신임 제7기동군단장 윤세아 중장님 입장하십니다. 강 소장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내빈석에 앉아있던 여군 장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강 소장의 눈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의 어깨 위에 달린 3개의 중장 계급장이 사령부 조명 아래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윤세아 중장. 그녀는 파격적인 인사 발령으로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기동군단의 첫 비육사 출신 여성 군단장으로 임명된 인물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연단에 올라섰고 마이크를 잡기 전 객석의 부동 자세로 굳어버린 강민철 소장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도 당황도 없었다. 그저 차갑고 투명한 유리알 너머로 이해할 수 없는 무기물을 관찰하는 듯한 건조한 시선이었다. 마치 방금 전의 소동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듯 그녀의 시선은 강 소장을 지나 강당 전체를 훑었다. 공개적으로 상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은 소장과 그 모욕을 정면으로 받은 신임 중장 사이에서 수백 명의 장교들은 숨을 죽였다. 강 소장의 등줄기에서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그의 30년 군 생활이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종말을 고하는 순간이었다. 서 중장의 취임사는 짧고 간결했다. 저는 이곳을 편견과 관료주의가 아닌
오직 능력과 효율로만 작동하는 강철의 전투 기계로 만들겠습니다. 이 선언적인 대목에서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강민철 소장을 꿰뚫었다. 그것은 경고가 아니었다. 이미 집행된 선고였다.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강민철 소장은 도망치듯 사령부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잠시 후 직통 전화의 붉은 램프가 깜빡이며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윤세아 중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소장, 지금 즉시 군단장실로 오도록. 군단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강 소장이 걸어온 30년 군 생활의 종착지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섰고 윤 중장은 창가에 서서 막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충성. 강민철 소장 명에 따라 신고합니다. 앉으라는 말 안 했네. 윤 중장은 몸을 돌리지도 않은 채 차갑게 말했다. 강 소장은 그 자리에 뻣뻣하게 서 있어야 했다. 무거운 침묵이 그의 숨통을 조였다.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다. 윤 중장이 천천히 몸을 돌려 책상에 걸터 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강 소장의 인사 파일이 들려 있었다. 강 소장, 자네는 내가 왜 그 자리에 먼저 앉아 있었다고 생각하나? 중장님의 의도를 헤아리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불찰? 아니, 나는 자네의 그 썩어빠진 편견을 시험해보기 위해서였네. 설마 했는데 자네는 내 예상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움직여주더군. 윤 중장은 책상 위로 파일을 던졌다. 지난 3년간 자네가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내뱉은 말들이다. 여군이 무슨 훈련이냐, 행정이나 봐라. 여자는 밤샘 근무 세우지 마라. 생리적인 문제는 골치 아프다. 이런 말들. 강 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 행적까지 모두 감찰당하고 있었다. 자네가 오늘 수백 명의 장교 앞에서 내뱉은 모욕적인 단어, 그건 나 윤세아를 모욕한 게 아니야. 그녀는 강 소장의 어깨에 달린 소장 계급장을 노려보았다. 자네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의 명예를 모욕했네. 그리고 장군의 무게를 모욕했어. 자네는 지휘관 자격이 없어. 선고가 이어졌다. 오늘부로 강민철 소장을 현 보직에서 해임한다. 강 소장은 숨을 삼켰다. 제12보병사단 부사단장으로 명한다. 강 소장의 눈이 절망으로 커졌다. 제12보병사단 강원도 인제와 고성 일대를 관할하는 산악부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준한 산악 지형을 지키는 최전방 사단. 그것도 사단장이 아니라 그 휘하의 부사단장이었다. 소장이 소장의 부하로 들어가는 치욕적인 좌천. 이는 강민철이라는 군인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는 선고와 같았다. 군단장님, 제발 명예롭게 군 생활을 마칠 기회만이라도. 명령이다. 윤세아 중장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자네가 말하는 명예가 무엇인지 그 지옥 같은 인제 산골짜기에서 한번 제대로 고민해 보도록. 그리고 거기 경례 구호 충성 잘 외치고 오게. 강민철 소장은 경례도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군단장실을 빠져나왔다. 며칠 후 강 소장은 낡은 군용 지프에 몸을 싣고 강원도 인제의 깊은 산골짜기를 향해 달렸다. 화려했던 용인의 사령부 위용은 온데간데 없고 눈 덮인 험준한 산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제12보병사단 예하 전방 GOP 소초와 인접한 보병대대의 지휘 통제실 앞이었다. 부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여기가 최전방이다 보니 환경이 열악합니다. 사단 본부 숙소는 선배님께서 고사하셨고 안내를 맡은 대대장인 박민규 중령이 쩔쩔맸다. 강 소장보다 한참 후배였다. 강 소장에게 배정된 숙소는 대대본부 건물 한쪽 구석에 딸린 낡은 방이었다. 과거에 창고나 간부 숙소로 쓰였을 법한 문짝부터 삐걱거리는 곳이었다.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방 안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철제 관물대, 매트리스가 꺼진 간이 침상, 그리고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다. 창문은 낡은 목재 창틀이라 겨울 바람이 그대로 스며들어 방 안의 공기는 바깥만큼이나 차가웠다. 이곳이 불과 며칠 전까지 지상작전 사령부에서 최고급 집무실을 사용하던 대한민국 육군 소장의 새로운 거처였다. 이게 다인가?
강 소장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예, 저 부사단장님. 남방은 중앙통제라 이 시간이면. 박중령은 더듬거렸다. 나가봐. 당장 나가보라고 했네. 강 소장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박중령은 겁에 질린 얼굴로 황급히 충성 경례를 붙이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강 소장은 들고 있던 관물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윤세아, 이 중장. 내가 나를. 그의 절규는 차가운 시멘트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렸다. 그는 무너졌다. 침상에 걸터앉아 낡은 스프링이 비명을 질렀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30년을 오직 진급과 영달을 위해 살았다. 그렇게 쌓아 올린 탑이 고작 편견이라 불렀던 일과 한 여군 중장의 손짓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곳에서 썩어가게 될 것이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이 깊은 산골짜기에서 후배 소장의 부하 노릇을 하며 이 곰팡내 나는 방에서 동상에 걸려 죽어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가져온 양주병을 꺼내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술을 마셨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술에 취해 윤세아 중장을 저주했다. 사령부의 후배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대부분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곤란하다는 듯 짧은 통화 후에 끊어버렸다. 그는 완벽하게 버려졌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절망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숙취 속에서 그는 자신이 군인이었는지조차 잊어가고 있었다. 이 낡은 방이 그의 무덤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지독한 한기에 잠에서 깬 그는 창밖이 유난히 소란스러운 것을 느꼈다. 술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머리로 창문에 낀 성에를 닦아내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경계 근무 교대 시간이었다. 강 소장은 문득 자신이 이곳에 온 지 일주일이 넘도록 자신이 부사단장으로 부임한 이 부대의 병사들 얼굴 한 번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제기랄.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몸을 일으켰다. 이가 저절로 딱딱 부딪힐 정도로 추웠다. 그는 방구석에 던져두었던 방안 외투를 걸치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방을 나섰다.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도 없었다. 그저 이 지긋지긋한 곰팡내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가 건물 밖으로 나서자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인제 산골의 새벽 칼바람이 면도날처럼 그의 뺨을 스쳤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자신이 술에 취해 무너져 있던 그 시간 자신의 병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겨울을 견디고 있었는지를. 새벽 4시. 인간의 체온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 강 소장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듯한 혹한에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용인에서의 겨울은 겨울도 아니었다. 이곳 인제의 바람은 뼈를 부술 듯한 무게를 싣고 달려들었다. 어둠 속에서 철책 경계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병사들의 행렬이 보였다. 그들은 인간이라기보다 하얀 서리로 뒤덮인 유령 무리 같았다. 방한모와 마스크, 두꺼운 외투까지 중무장했지만 내쉬는 입김이 얼어붙어 속눈썹과 턱 주변이 온통 백색 고드름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너무 지쳐서 혹은 너무 추워서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강 소장은 그 행렬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때 행렬의 가장 뒤쪽에서 한 병사가 심하게 뒤처지는 것이 보였다. 그 병사는 발을 심하게 절고 있었다. 마치 불에 달군 쇠꼬챙이라도 밟은 것처럼 한쪽 발을 내디딜 때마다 온몸을 비틀었다. 하지만 소대장의 눈치를 보며 어떻게든 뒤처지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고 절뚝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김현수 이병이었다. 입대한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은 신병이었다. 강 소장이 자신도 모르게 그를 불렀다. 병사. 행렬이 우뚝 멈춰섰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방한모를 눌러쓴 거구의 사내. 병사들과 소대장은 그가 누구인지 즉각 알아보지 못했다. 누구십니까? 젊은 소위인 소대장이 긴장하며 물었다. 강 소장은 모자를 벗었다. 희미한 막사 불빛에 소장 계급장이 드러났다. 충성. 부사단장님. 소대장과 병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부임 첫날 이후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좌천된 장군이 왜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발이 왜 그러나?
강 소장은 소대장의 경례를 받지도 않고 절뚝거리던 김이병에게 성큼 다가갔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김이병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외쳤다. 괜찮은 놈이 그렇게 걸어. 신발 벗어. 예. 당장 전투화 벗으라고 했다. 강 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협감이 실려 있었다. 김이병은 겁에 질려 거의 울상이 된 채로 꽁꽁 얼어붙은 손으로 전투화 끈을 풀려 했지만 손가락이 곱아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멍청한 놈. 강 소장은 거칠게 욕설을 내뱉으며 그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장갑을 벗어 던지고 맨손으로 김이병의 꽁꽁 언 전투화 끈을 잡아당겼다. 병사들이 숨을 삼켰다. 소대장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강 소장이 얼어붙은 전투화를 억지로 벗겨내자 썩은 내가 진동했다. 두꺼운 방한 양말은 축축하게 젖어 얼어붙어 있었고 그 양말을 벗겨내자 드러난 김이병의 발은 이미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오른발 발가락 전체가 검붉은 색을 넘어 괴사가 진행되고 있는 듯 했다. 이런, 소대장, 이게 뭔가? 강 소장의 눈이 뒤집혔다. 그는 고개를 들어 얼어붙은 소대장을 노려보았다. 그게 김이병이 어제부터 발이 아프다고는 했는데 엄살인 줄 알고. 엄살. 이게 엄살로 보이나? 내 놈 새끼 눈에는 이게 엄살로 보여. 강 소장이 버럭 고함을 질렀다. 내 새끼 발가락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걸 몰랐단 말인가. 당장 의무실로 안 데려가고 뭐 했나? 그는 김이병을 거의 들어 올리다시피 부축했다. 그리고는 낡은 대대 의무실을 향해 얼어붙은 땅을 박차고 달리기 시작했다. 의무병 없어? 새벽의 정적을 깨고 강 소장이 의무실 문을 발로 차서 열었다. 잠에서 막 깬 듯한 의무병 하사가 놀라 뛰쳐나왔다. 충성. 무슨 일이십니까? 당장 동상치료약품 가져와. 전부. 예. 저 소장님 지금 비상약품 캐비닛은 규정상 함부로 열 수가. 의무병 하사가 규정을 들먹이며 머뭇거리는 순간 쾅! 강 소장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전투화 발로 비상약품 캐비닛의 자물쇠를 걷어차 부숴버렸다. 쇠붙이가 찢어지는 파열음과 함께 약품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규정? 사람이 죽어가는데 규정 따위가 다 뭔가. 그는 바닥에 떨어진 약품들을 쓸어 담아 의무병에게 던졌다. 당장 치료해. 얼음장 같은 물 말고 따뜻한 물 가져와. 당장. 그의 불같은 성미는 과거의 부하들을 닥달하고 자신의 진급을 위해서만 사용되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불같은 성미가 처음으로 규정이 아닌 사람을 위해 폭발했다. 강 소장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김이병의 몸을 감쌌다. 그리고 의무병이 가져온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에 그는 직접 손을 담갔다. 얼음장 같던 김이병의 더러운 발을 그 물속에 담그고 자신의 맨손으로 조심스럽게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계급장과 헛된 자존심 따위였다. 그러나 자신이 진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 혹한 속에서 이름도 제대로 몰랐던 이 어린 병사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면서도 엄살이라 오해받을까봐 고통을 참아내던 이들이었다. 윤세아 중장이 자신을 이곳으로 보내며 명예가 무엇인지 고민해보라던 그 말의 의미. 그것은 형벌이 아니었다. 이 얼어붙은 나락의 바닥에서 자신이 입고 있었던 군인의 가장 첫 번째 본질을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이 비천한 행위를 통해 다시 깨달으라는 마지막 기회였다. 새벽의 의무실은 전쟁터 같았다. 강민철 소장은 얼음장 같던 김현수 이병의 발을 자신의 손으로 녹여가며 응급처치를 계속했다. 그의 단호하고 거침없는 지시에 겁에 질려있던 의무병 하사도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규정을 어기고 부순 약품함에서 꺼낸 약품들이 김이병의 발에 발렸다. 소장님, 이 정도면. 의무병 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이병의 발은 여전히 끔찍한 상태였지만 적어도 괴사를 향해 달려가던 질주는 멈춘 듯 보였다. 이걸로 안 돼. 당장 사단 의무대로 후송시켜. 아니, 의무대도 안 돼. 군단 병원으로 바로 띄워. 헬기 불러.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대대장 박민규 중령이 끼어들었다. 저 소장님,
이 시간에 헬기는, 그리고 이병 동상으로 헬기를 띄우는 것은 절차와 규정, 그리고 상급 부대의 눈치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강 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의무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이글거리고 있었다. 박중령, 자네 새끼 발가락이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어도 그따위로 절차를 따질 건가?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당장 헬기 부르라고 했다. 사단장에게는 내가 직접 보고하겠네. 아니, 보고가 아니라 통보하지. 내 부사단장 권한으로 모든 책임을 질 테니 자네는 당장 무전기 들고 헬기부터 띄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좌천된 패배자의 공허한 외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병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 지휘관의 강철 같은 명령이었다. 박중령은 강 소장의 기세에 압도되어 황급히 통제실로 달려갔다. 강 소장은 자신의 방한 외투를 벗어 응급처치가 끝난 김이병의 몸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감쌌다. 김이병은 고통과 추위, 그리고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혼란으로 덜덜 떨며 울고 있었다. 울지 마라. 강 소장이 투박하게 말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손길은 투박하게 남아 온기를 담고 있었다. 내 놈 잘못이 아니다. 이따위 찢어진 방 하나 신겨서 이 추위에 내보낸 내 잘못이고 이 부대 전체의 잘못이다. 그는 바닥에 벗어 던져진 앞코가 찢어져 너덜너덜해진 김이병의 방한화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방한 기능이라기보다 얼어붙은 헝겊 조각에 불과했다. 새벽의 어둠을 뚫고 요란한 프로펠러 소리와 함께 헬기가 도착했다. 강 소장은 들것에 실리는 김이병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헬기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그는 찢어진 방한화를 손에 쥔 채 자신의 낡은 숙소로 돌아왔다. 그는 곰팡내 나는 방에 들어섰지만 더 이상 술병을 찾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차가운 물에 세수를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지난 일주일간의 절망으로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은 퀭했다. 그는 면도날을 꺼내 깔끔하게 면도를 했다. 그리고 각이 잡힌 깨끗한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소장 계급장을 단 채 그는 다시 태어난 군인이 되었다. 날이 밝자마자 강 소장은 운전병도 대동하지 않고 직접 낡은 지프를 몰았다. 그의 목적지는 사단 사령부의 군수참모실이었다. 사단 군수참모인 이진욱 중령은 자신의 사무실에 불쑥 나타난 부사단장을 보고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부임 이후 한 번도 사령부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던 그였다. 충성. 소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강 소장은 대답 대신 손에 들고 있던 찢어진 방한화를 이중령의 책상 위로 던졌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얼어붙었던 방한화에서 흙먼지와 악취가 퍼져나갔다. 이게 뭔가? 내 방한화입니다만. 이게 방한화로 보이나? 내 눈엔 그냥 걸레 조각인데. 어젯밤 내 병사가 이거 신고 철책 돌다가 발가락이 썩어 들어갔네. 방금 헬기로 군단 병원에 실려갔어. 이 중령의 얼굴이 굳었다. 송구합니다. 하지만 소장님 아시다시피 보급 계획이라는 것이. 강 소장이 그의 말을 잘랐다. 자네가 말하는 그 보급 계획이라는 게 병사들 발가락 썩어 들어가는 속도보다 느리면 무슨 소용인가? 당장 비축 창고 열어. 전방 초소에 근무 서는 병사들 수만큼 신품 방한화 전부 꺼내오게. 소장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비축 물자는 전시 상황이나 사단장님 승인 없이는. 그럼 지금이 전시 상황이 아니면 뭔가? 내 새끼들이 동상으로 쓰러져 나가는데 이게 전쟁이 아니면 뭔가? 강 소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내가 오늘 해 떨어지기 전까지 신품 방한화 100켤레가 당장 도착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자네 사무실로 다시 오겠네. 그때는 이 방한화가 아니라 자네 목을 들고 창고로 갈 줄 알게. 그의 살기 어린 눈빛에 이 중령은 숨을 삼켰다. 그리고 당장 전방 초소들 전부 점검해. 낡은 라디에이터인지 뭔지 하는 거 전부 치우고 최신형 온열기로 전부 교체해. 예산이 없나? 예산은 내가 만들 테니 자네는 물건부터 구해. 소장님 예산은? 내 판공비, 내 월급, 전부 쏟아붓겠네. 그래도 모자라면 내 퇴직금이라도 당겼을 테니 자네는 실행이나 해. 강 소장의 행동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독단이었다.
하지만 그 독단은 지난 30년간 자신의 영달을 위해 휘둘렀던 칼이 아니라 얼어붙은 병사들을 살리기 위한 불도저였다. 그날 오후 해가 지기 직전 강 소장의 숙소 앞으로 군수 물자 트럭 한 대가 도착했다. 이 중령이 질린 얼굴로 차에서 내렸다. 신품 방하나 백혈레와 온열기 20대입니다. 강 소장은 아무 말 없이 트럭 적재함으로 올라갔다. 그는 직접 상자를 뜯어 신품 방한화를 확인했다. 즉시 전방소초로 배포하게. 찢어진 방한화 씨는 놈들 단 한 놈도 없이 전부 이걸로 갈아 신기게. 그의 명령은 즉각 실행되었다. 그날 밤 대대를 위해 연병장의 도열한 병사들 앞에 강 소장이 직접 섰다. 방한화 찢어진 놈들 다 나와. 지금 당장 갈아 신어. 병사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곧 찢어진 전투화를 벗고 따뜻한 신품 방한화를 신었다. 그들의 얼굴에 놀라움과 감동이 스쳤다. 강 소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운전병과 당번병을 숙소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는 직접 방탄모를 쓰고 야간 순찰을 돌며 병사들과 함께 철책을 걸었다. 그는 취사장에도 불시에 들이닥쳤다. 이게 내 새끼들 입에 들어가는 밥인가? 이따위 쓰레기를 먹이지 마라. 그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 매일 아침 병사들에게 따뜻한 우유를 배급시켰고 주말에는 질 좋은 고기를 배식시켰다. 내 놈들은 내 새끼들이다. 내 새끼들 굶고 얼고 아프게 하는 놈들은 내가 계급장 떼고 가만 안 둔다. 처음 며칠간 병사들은 좌천된 장군의 저 행동을 쇼라고 수군댔다. 저러다 말겠지 했다. 하지만 강 소장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곰팡내 나는 방에서 잠을 자는 시간보다 병사들과 함께 초소에서 밤을 새우고 철책을 걷는 시간이 더 많았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입에서 그들만이 아는 암호 같은 별명이 탄생했다. 별아버지. 진심은 가장 차갑게 얼어붙은 이 최전방의 땅에서 비로소 통하기 시작했다. 강민철 소장의 파격적인 행보는 얼어붙은 인재의 산골짜기를 뒤흔들었지만 그 진동은 사단 사령부를 불쾌하게 울렸다. 제12보병 사단 사단장인 박성태 소장은 불쾌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강 소장보다 한참 후배였고 그를 선배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대우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용히 지내다가 알아서 전역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계산된 예우였다. 그런데 강 소장이 사고를 치기 시작했다. 사단장님, 강 부사단장님께서 또 군수참모실 비축 물자를 강제로 개방하셨습니다. 혹한기 대비 훈련용 비상식량인데 그걸 취사장에 풀어서 야간 근무자들 특식으로 제공하라고. 박성태 소장은 들고 있던 펜을 집어던졌다. 이 양반이 정말 미쳤나? 거기가 자기 개인 왕국인 줄 알아? 당장 부사단장 오라고 해. 얼마 후 강 소장이 사단장실에 들어섰다. 이전의 폐잔병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흙먼지 묻은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그 기세는 당당했다. 충성. 강 소장. 박 소장은 애써 분노를 누르며 말했다. 선배님, 지금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큰 절차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아십니까? 비축 물자 무단 개방, 판공비의 사적 유용, 지휘 개통을 무시한 직접 명령. 이건 명백한 월권입니다. 병사들 위하는 마음 저도 압니다. 하지만 군대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선배님의 그런 독단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이 사단 전체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박 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강 소장의 행동을 병사들을 위한 충정이 아니라 자신을 무시하고 사단장 권한을 침해하는 하극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사단장. 강 소장이 입을 열었다. 자네가 말하는 그 시스템, 그 절차라는 게 얼어붙은 내 병사들 발가락 하나보다 중요한가?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그 병사 하나 때문에 사단 전체의 보급 규정을. 하나가 아니야. 강 소장이 버럭 소리쳤다. 내가 지난 일주일간 철책을 돌면서 확인한 것만 수십 명이다. 찢어진 방한화, 구멍난 내복, 얼음장 같은 초소에서 덜덜 떨고 있는 게 수십 명이라고. 그런데 자네는 그 따뜻한 사단장실에서 서류상의 보급 완료 도장만 보고 있었겠지. 그게 자네가 말하는 시스템인가?
내 새끼들이 얼어 죽어가는데 서류 쪼가리 따위가 무슨 소용인가. 강 소장은 박 소장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나는 내가 할 일을 계속하겠네. 지휘 체계가 무너지는 게 두려운가 아니면 자네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게 두려운가. 박 소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좋습니다. 선배님의 뜻이 정녕 그러시다면 저도 제 직책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배님의 모든 규정 위반 사항을 정리해서 상급 부대, 즉 제7기동군단장님께 정식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감찰을 요청할 겁니다. 중장 윤세아. 그 이름이 나오자 강 소장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박 소장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역시 저 여자에게 약점이 잡혀 있군. 감찰이든 뭐든 필요한 조치를 하게. 강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내일 새벽에도 철책에 나갈 걸세. 자네가 서류를 검토할 시간에 나는 병사들 방 하나 끈이라도 한 번 더 묶어주겠네. 이상. 그는 경례도 하는 둥 마는 둥 사단장실을 나가버렸다. 박성태 소장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수화기를 들었다. 군단장 비서실인가? 나 제12사단장인데 군단장님께 긴급 보고 드릴 사안이 있다. 박성태 소장의 정식 보고서는 신속하게 제7기동군단장 윤세아 중장에게 올라갔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부사단장 강민철 소장의 각종 규정 위반 사례, 군수 물자, 무단 방출, 판공비의 불법적인 전용, 사단장의 지휘권 침해 및 하극상 등이 나열되었다. 마지막에는 강민철 소장이 좌천된 것에 대한 불만으로 병사들을 선동하여 부대 내 위계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으니 즉각적인 인사조치 혹은 강제 전역을 요망한다는 의견까지 첨부되었다.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윤세아 중장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며칠 뒤 제12보병사단 전체에 긴급 명령이 하달되었다. 군단장 연초 불시 순시. 모레 첫 번째 방문 부대는 제12보병사단. 박성태 소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즉시 전 부대에 비상을 걸었다. 군단장님 오신다. 모든 보고 자료 완벽하게 준비해. 특히 강민철 부사단장이 사고 친 역들 빠짐없이 정리해. 브리핑 자료에 붉은색으로 강조해. 그는 윤세아 중장이 강 소장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이번 순시는 강 소장을 완벽하게 끝장낼 기회였다. 그는 완벽한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강 소장이 설치한 사제 온열기들을 병사들 눈에 띄지 않는 창고로 치우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보급 창고에서 최신 물품들을 꺼내 순시 동선에 맞춰 전시하듯 배치했다. 강민철 소장은 이 소동 속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었다. 그는 치워진 온열기를 다시 꺼내 초소에 설치했다. 쉬워하지 마라. 군단장님은 서류 보러 오시는 게 아니라 진짜를 보러 오시는 거다. 박성태 소장은 그런 강 소장을 비웃었다. 선배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선배님은 끝났습니다. 드디어 순시 당일. 차가운 인제의 하늘을 가르고 윤세아 중장이 탑승한 헬기가 사단 사령부 연병장에 내렸다. 박성태 사단장이 화사하게 웃으며 달려나가 헬기 문이 열리자마자 가장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사단장 소장 박성태. 군단장님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윤세아 중장이 헬기에서 내렸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사단장. 이쪽으로. 완벽한 보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박 소장이 브리핑 룸을 향해 손짓하며 아첨하듯 말했다. 바로 그때 그들의 앞을 한 거구의 장성이 막아섰다. 흙먼지가 잔뜩 묻은 낡은 방 안 외투, 며칠간 철책을 순찰하느라 제대로 쉬지 못해 붉게 충혈된 눈. 강민철 소장이었다. 그가 윤세아 중장을 향해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경례를 붙였다. 충성. 사단 사령부 연병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신임 군단장 윤세아 중장. 그녀를 화사하게 맞이하는 사단장 박성태 소장. 그리고 그 앞을 흙먼지 묻은 전투복 차림으로 막아선 부사단장 강민철 소장. 세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다. 박성태 소장의 얼굴이 당혹감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자신의 보고를 가로막다니. 강 선배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군단장님께서는 브리핑룸으로. 군단장님. 강 소장은 박 소장의 말을 무시하고 오직 윤세아 중장만을 바라보며 말했다. 보고는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저곳이 현장입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강 소장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사령부의 번듯한 건물이 아니라 저 멀리 눈 덮인 험준한 산맥 병사들이 실제로 복무하고 있는 최전방 철책선이었다. 박성태 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저곳은 그가 이틀 밤낮으로 준비한 완벽한 쇼의 무대가 아니었다. 온갖 치부가 그대로 드러날 진짜 현장이었다. 무리합니다, 선배님. 군단장님을 어딜. 윤세아 중장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시선은 박 소장의 완벽하게 다려진 정복이 아니라 강 소장의 흙먼지 묻은 전투화에 머물러 있었다. 강 소장이 안내하게. 예. 군단장님. 하지만 준비된 보고가. 박 사단장. 윤세아의 목소리가 칼처럼 날카로워졌다. 자네의 그 준비된 보고가 내가 이곳에 온 이유라고 생각하나. 그녀는 박 소장을 그대로 지나쳐 강 소장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 박 사단장과 참모들은 이 사령부에서 대기하도록.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따라오지 마. 박 소장의 절박한 외침을 뒤로하고 윤 중장은 강 소장이 준비한 낡은 지프의 조수석에 올랐다. 강 소장은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지프는 사령부를 벗어나 사단장이 그토록 보여주기 싫어했던 비포장 전술 도로를 따라 덜컹거리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1시간 가까이 달려 차는 가장 험준한 곳에 위치한 최전방 감시 초소 입구에 멈췄다. 여기입니다. 두 사람이 차에서 내리자 경계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한 무리의 병사들과 마주쳤다. 병사들은 갑자기 나타난 중장과 소장에 기겁하며 경례를 붙였다. 충성. 윤세아 중장은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한 일병을 지목했다. 자네, 이리 와보게. 그 병사는 김현수 일병이었다. 동상치료 후 2병에서 1병으로 진급함. 그는 잔뜩 얼어 있었지만 다른 병사들과 달리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그의 발에는 깨끗한 신품 방한화가 신겨 있었다. 자네 군 생활할 만한가? 예, 그렇습니다. 자네 부사단장은 어떤 사람이지? 윤 중장이 강 소장을 힐끗 쳐다보며 물었다. 김일병은 잠시 망설였다. 상관 앞에서 상관을 평가하라는 질문. 하지만 김일병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강 소장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윤세아 중장에게 시선을 고정하고는 또렷하게 말했다. 솔직히 집에 가고 싶은 건 매일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저희 부사단장님 같은 분이 지켜주신다면 저녁하고도 이 부대 방향으로는 매일 큰절 올릴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둘입니다.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 그리고 저기 서 계신 저희 별아버지이십니다. 초소 앞 차가운 바람 속에서 침묵이 흘렀다. 윤세아 중장은 김일병을 물러가게 한 뒤 강 소장과 단둘이 남았다. 그녀는 초소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곳에는 강 소장이 사비로 설치한 최신형 온열기가 훈훈한 공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강 소장이 직접 작성한 야간 근무자 행동 수칙과 동상 예방 요령이 붙어 있었다. 사단장의 보고서에 의하면 윤 중장이 입을 열었다. 자네는 좌천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규정을 어기고 사비를 써가며 병사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하더군. 부대 시스템을 전부 망가뜨리고 있다고. 강 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건 망가진 시스템이 아니라 살아있는 병사들이군. 그녀는 초소 밖으로 나와 눈 덮인 북쪽의 산하를 바라보았다. 내가 자네를 이곳으로 보낸 이유를 기억하나, 강 소장? 기억합니다. 명예가 무엇인지 고민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 자네는 그 답을 찾았나? 강 소장은 천천히 돌아서서 윤세아 중장을 향해 섰다. 그의 얼굴은 혹한의 바람에 거칠게 텄지만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다. 그것은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진정한 군인의 눈이었다. 강 소장은 윤세아 중장을 향해 자신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진심이 담긴 가장 완벽한 경례를 올렸다. 충성.
그것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지만 동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서 스스로 깨닫게 하여 더 큰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진정한 리더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윤세아 중장은 말없이 그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의 얼음장 같던 눈에 비로소 아주 희미한 따뜻한 미소가 어렸다. 충성. 진정한 군인이 된 것을 축하하네, 강장군. 그것은 이곳에서의 시험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사단 사령부로 돌아오는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두 사람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절망적인 침묵이 아니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뒤 모든 것이 명확해진 자리에 내려앉는 무겁고도 고요한 평화에 가까웠다. 지프가 멈춰서자 건물 입구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고 있던 박성태 사단장과 참모들이 달려나왔다. 사단장은 브리핑 자료가 담긴 두꺼운 파일처를 든 채 윤세아 중장의 표정을 살폈다. 하지만 윤 중장의 얼굴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군단장님, 오해십니다. 강 소장이 보여드린 것은 전부 규정을 위반한. 박 소장이 다급하게 변명을 시작하려던 찰나 윤세아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박 사단장. 그녀의 목소리는 인제의 겨울 바람보다 차가웠다. 사단장실로. 윤 중장은 박 소장을 스쳐 지나 곧장 사단장실로 향했다. 박 소장은 겁에 질린 얼굴로 황급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강 소장은 말없이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다. 사단장실 안. 윤세아 중장은 박 소장의 자리가 아닌 방문 객용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박 소장에게는 그의 책상, 그의 자리에 앉으라고 눈짓했다. 박 사단장. 자네가 나에게 올렸던 그 보고서를 다시 한번 볼까?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박 소장이 강 소장을 고발하기 위해 작성했던 그 기밀 보고서를 꺼내 책상 위로 던졌다. 강민철 소장 좌천에 대한 불만으로 병사 선동 및 부대와해 시도 지휘 체계 교란 및 하극상 즉각 파면 조치 요망. 이게 자네가 나에게 올린 공식 보고인가? 그것은 사실에 입각한. 윤세아가 코웃음을 쳤다. 내가 오늘 본 것은 이것과는 전혀 다르던데. 내가 본 것은 찢어진 방 하나 대신 신품을 신고 있는 병사였고 얼음장이던 초소에서 훈기를 쬐고 있는 병사였네. 그리고 그들이 자네가 아닌 자네가 파면하라던 그 부사단장을 별아버지라 부르며 따르는 모습이었지. 그것은 강 소장이 규정을 어기고 사비를 써가며 병사들을 매수한. 윤세아의 눈이 번뜩였다. 박 사단장. 자네는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군. 자네는 부하의 발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규정 뒤에 숨어 외면했네. 강 소장은 그 규정을 깨부수고 부하의 발을 구했지. 누가 진짜 지휘관인가? 저는 군대의 시스템을 지키려. 시스템을 지킨 게 아니라 자네의 안위를 지켰지. 윤세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네는 자네 부대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그 문제를 덮기 위해 부하 장교를 모함했네. 나에게 거짓 보고를 올렸고 내 눈을 속이기 위해 가짜 브리핑이나 준비했어. 자네야말로 이 사단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린 장본인이야. 박 소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박 소장. 자네는 지휘관 자격이 없네. 윤세아는 차가운 목소리로 선고를 내렸다. 오늘부로 박성태 소장을 제12보병 사단장 보직에서 해임한다. 육군 교육사령부 정책연구관으로 명한다. 전투부대가 아닌 사실상의 한직이었다. 박성태 소장은 의자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의 군 생활도 오늘 이 자리에서 끝장난 것이다. 윤세아는 그를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고 사단장실을 나왔다. 복도에 서 있던 강민철 소장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 소장. 박 사단장은 오늘부로 보직 해임됐네. 후임 사단장이 부임할 때까지 자네가 이 사단의 지휘를 맡도록 하게. 자네가 옳다는 것을 증명했네. 하지만 윤세아는 강 소장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며 나지막이 말했다. 자네가 부순 것은 규정뿐만이 아닐세. 박 사단장의 보고와는 별개로 자네의 규정 위반에 대한 육군 본부의 정식 감찰이 시작될 걸세. 그건 나도 막을 수 없어. 그것까지 이겨내는 것이 자네의 마지막 시험이 될 걸세. 그럼 수고하게. 윤세아 중장이 탄 헬기는 소리 높여 인제의 하늘을 떠났다.
강민철 소장은 폭풍이 휩쓸고 간 사단 사령부 본청 앞에 홀로 섰다. 그는 사단장 직무대리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육군 본부 감찰 대상자라는 더 무거운 족쇄를 차게 되었다. 박성태 소장이 짐을 싸서 떠난 뒤 제12보병 사단은 혼란에 빠졌다. 사단장이 불명예스럽게 쫓겨나고 좌천되었던 부사단장 강민철 소장이 지휘를 대행하게 되자 사령부의 장교들은 누구에게 줄을 서야 할지 몰라 술렁였다. 강민철 소장은 그들을 모아놓고 단 한마디만 했다. 줄 설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 책상에 앉아 서류나 뒤집을 생각이 없다. 내 사무실은 저기 철책선 위다. 나를 따르려거든 방 하나 끈 단단히 매고 거기로 올라오도록. 이상. 그는 사단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곰팡내 나는 자신의 낡은 숙소에 머물렀다. 그는 매일같이 철책을 돌며 박 소장이 숨겨놓았던 온열기들을 다시 설치하고 보급 시스템을 현장 중심으로 뜯어고치기 시작했다. 그가 사단 전체를 상대로 씨름하던 일주일 뒤 예고했던 대로 육군 본부 감찰실 장교들이 닥쳤다. 감찰팀장은 한준호 대령이었다. 피도 눈물도 없기로 유명한 규정과 원칙의 화신 같은 사내였다. 그는 강 소장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였지만 그에게는 선배도 후배도 없었다. 오직 규정 위반자만 있을 뿐이었다. 소장님. 강민철의 임시 집무실 여전히 그 낡은 방이었다. 애 들어선 한 대령은 경례는 붙였지만 눈빛은 검사의 그것이었다. 육군 본부 감찰실의 명에 따라 강민철 소장님의 직권 남용 및 군 물품 무단 전용, 하극상 혐의에 대해 정식 감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수고하게. 뭘 도와주면 되나? 강 소장은 태연했다.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방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부를 때까지 그 어떤 지휘 활동도 하실 수 없습니다. 사실상의 직무 정지였다. 한준호 대령은 곧바로 관련자들을 소환했다. 첫 번째는 군수참모 이진욱 중령이었다. 이 중령. 강 소장이 당신을 협박해 비축 물자를 강탈했나? 이 중령은 침을 삼켰다. 협박이라기보다는 강력한 요청이었습니다. 방 하나 100켤레와 온열기 20대. 규정상 절대 불출될 수 없는 물자였지. 그런데도 내줬어. 왜? 그날 강 소장님께서 찢어진 방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병사의 발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눈빛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어겼나? 자네 군 생활을 걸고. 네. 그렇습니다. 한 대령은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다. 다음은 대대장 박민규 중령이었다. 박 중령. 강 소장이 자네의 지휘권을 무시하고 헬기 출동을 강요했나? 강요라기보다는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김이병의 상태가. 긴급 상황 판단은 대대장인 자네가 하는 거야. 부사단장이 월권한 게 맞지 않나?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김이병은 발가락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나는 결과를 묻는 게 아니야. 절차를 묻는 거지. 한 대령이 책상을 내리쳤다. 한 대령은 강 소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들을 협박하고 매수하여 왕국을 건설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 사건을 GOP 부대 사조직 결성 및 지휘 체계 문란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피해자들을 소환했다. 강 소장이 치료해준 김현수 일병이 그 첫 번째였다. 한 대령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김일병. 편하게 말하게. 여기는 자네를 도와주러 온 곳이야. 강 소장이 많이 무서웠나? 김현수 일병은 감찰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날 소장님이 욕설을 하고 자물쇠를 부었다고 들었네. 자네에게도 위협을 가했나? 자물쇠를 부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저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욕설은 저에게 하신 게 아니라 이런 방 하나를 신긴 자기 자신에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소장님은 제 더러운 발을 직접 씻겨주셨습니다. 한 대령의 미간이 좁아졌다. 하지만 그는 규정을 어겼네. 자네는 군인이야. 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텐데. 김현수 일병은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감찰관님.
저는 규정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식에게 밥 사주고 아플 때 약 사주는 것도 감찰 대상이 됩니까? 소장님은 저희에게 별아버지이십니다. 감찰관님은 아버지가 자식 구한 걸 조사하러 오신 겁니까? 한준호 대령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다른 병사들도 소환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쇼가 아닙니다. 저희가 입고 있는 이 내복 전부 소장님 사비로 사주신 겁니다. 저희는 그분이 오신 뒤로 처음으로 발 뻗고 잡니다. 그분을 처벌하시려거든 차라리 저희 모두를 처벌하십시오. 병사들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강민철을 지키기 위해 신뢰라는 가장 강력한 방패를 들고 있었다. 한준호 대령은 혼란에 빠졌다. 자신의 감찰 인생 20년 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서류상으로 강민철은 완벽한 범죄자였다. 직권 남용, 협박, 군 물품 탈취, 하극상. 하지만 그 결과 이 부대의 사기는 전군 최고 수준이었고 지난 겨울 동상 환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계 태세는 한치 오차도 없었다. 규정을 모조리 어긴 강민철이 지휘하자 모든 것이 완벽해졌다. 한준호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그리고 그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적었다. 강민철 소장 군수 참모 협박 사실 인정됨. 비상 헬기 무단 출동 명령 사실 인정됨. 판공비 사적 유용 사실 인정됨. 하지만 그는 보고서의 맨 마지막 종합 의견에 이렇게 적었다. 상기 모든 규정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사적 이익을 위함이 아닌 혹한 속 병사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부대의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휘관의 결단이었음. 강민철 소장의 조치는 제12사단의 전투력 및 병사 복지 수준을 전군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켰음. 이는 처벌이 아닌 그의 혁신적인 지휘 방식을 전군에 전파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 보급 규정을 재검토할 기회로 삼아야 함. 감찰관 본인은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아닌 진정한 군인을 발견했음을 보고함. 한준호 대령의 파격적인 보고서는 육군 본부와 지상작전 사령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규정을 지키는 것이 목숨과도 같은 감찰실에서 규정 위반자를 옹호하고 오히려 시스템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올린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보고서는 곧바로 지상작전 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영전한 윤세아 중장에게도 전달되었다. 그녀는 한 대령의 종합 의견 부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녀의 입가에 마침내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즉시 수화기를 들었다. 강 소장인가? 아니, 강 장군. 내일 아침까지 용인 지상작전 사령부로 오도록. 알겠습니다. 강민철은 묵묵히 전화를 끊었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감찰 결과에 따른 최종 처분일 것이다.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짐을 꾸렸다. 몇 달 전 절망 속에 이곳에 왔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단출한 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용인의 지상작전 사령부 앞에 섰다. 몇 달 전 그가 모욕을 퍼붓던 바로 그 건물이었다. 하지만 건물은 그대로였으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윤세아 중장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집무실은 그가 쫓겨났던 바로 그 방보다 더 크고 위험 있었다. 충성. 강민철 소장 명에 따라 신고합니다. 그는 아직 제12사단 소속이었다. 윤세아는 웃으며 그의 경례를 받았다. 이제 그 경례는 안 해도 되겠군, 강 장군. 자네의 인재 실험은 끝났네. 아주 성공적으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차를 한 잔 권했다. 한 대령의 보고서 읽어보았나? 아니요. 못 봤습니다. 그 깐깐한 친구가 자네를 진정한 군인이라고 칭찬했더군. 육군 본부가 발칵 뒤집혔어. 과찬입니다. 저는 그저 제 새끼들 발가락이 썩는 걸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래. 그 마음이면 됐네. 윤세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 장군. 자네 처분을 결정했네. 강민철은 말없이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자네를 육군 군수사령관 직무대리로 임명할 것을 육군 본부에 상신했고 방금 결재가 떨어졌어. 강민철의 눈이 커졌다. 육군 군수사령부.
대전에 위치한 대한민국 육군 50만 대군의 모든 물자와 보급, 급양을 총괄하는 곳. 그곳의 수장은 중장 보직이었다. 군수사령관 말입니까? 부사령관님. 저는 보병입니다. 평생 총만 쐈습니다. 게다가 저는 군수 규정을 모조리 어긴. 바로 그거야. 윤세아가 그의 말을 끊었다. 나는 자네가 군수 전문가라서 보내는 게 아닐세. 우리는 규정 뒤에 숨어서 숫자 노름이나 하는 전문가는 이미 차고 넘치네. 나는 규정보다 병사의 발가락을 더 소중히 여기는 지휘관이 필요해. 그녀가 강민철에게 다가왔다. 자네는 인재의 그 찢어진 방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걸 걸었지. 나는 자네가 이제 대한민국 육군 50만 대군의 찢어진 방 하나를 해결하길 바라네. 그게 자네에게 주는 내 마지막 명령일세. 가서 자네가 인제에서 했던 그 혁명을 군수사령부 전체를 상대로 다시 한번 일으키게. 이번에는 자네 사비가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말이야. 강민철은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좌천이 아닌 가장 중요한 곳으로의 영전을 받은 것이다. 그가 군수사령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인제 산골짜기에서 얻은 진정한 군인의 명예였다. 강민철 소장은 대전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깊은 상념에 잠겼다. 군수사령관 직무대리라는 새로운 직책은 중압감 그 자체였다. 그는 인제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제12보병사단 숙소에 들렀을 때를 떠올렸다. 그가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도열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헬기로 이송시켰던 김현수 일병은 이제는 완쾌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달려나왔다. 별아버지 가시는 겁니까? 그래. 몸 건강히 전역해라. 이거 받아주십시오. 김일병이 밤새 몰래 꿰맨 듯한 투박하지만 따뜻해 보이는 방한 장갑 한 켤레를 내밀었다. 이거 신고 어디 가시든 발 시리지 마십시오. 강민철은 그 장갑을 받아들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대전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손에 쥔 그 투박한 털장갑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장갑이 아니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의 무게, 곧 군인의 명예였다. 그의 새로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대전의 육군 군수사령부 본청은 그가 떠나온 인제의 곰팡내 나는 숙소와는 완벽한 대척점에 있는 공간이었다. 거대하고 차가웠으며 모든 것이 완벽한 서류와 정교한 규정으로만 존재하는 듯한 무기질의 성체였다. 복도를 오가는 장교들의 군복은 흙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고 그들의 눈은 철책선의 병사가 아닌 책상 위의 결제판만을 향해 있는 듯했다. 강민철은 사령관 직무대리로 부임한 첫날 자신의 거대한 집무실에 들어섰다. 전임 사령관의 취향이 반영된 듯한 값비싼 집기들 사이에서 그는 자신의 관물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김현수 일병이 꿰매 만들어준 투박한 털장갑 한 켤레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무기질의 성체에서 그가 잃지 말아야 할 단 하나의 좌표였다. 그가 주재한 첫 번째 지휘관 회의는 그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수십 명의 군수병과 장성들과 영관급 장교들이 완벽하게 준비된 보고 자료를 들고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지휘관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보병 출신 좌천 장군이 뭘 알겠어라는 은근한 무시와 얼마나 버티다 가나 보자는 관료주의적 관성이 깃들어 있었다. 첫 번째 참모가 일어나 유창하게 현황 보고를 시작하려던 찰나 강민철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됐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나는 당신들의 그 완벽한 보고서를 받으러 온 게 아닐세. 강민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에 올려두었던 그 낡은 털장갑을 집어들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왔네. 그는 회의실 가장 앞자리에 앉아있던 군수참모부장 소장에게 털장갑을 던졌다. 장갑은 포물선을 그리며 그의 깨끗한 책상 위로 떨어졌다. 이게 뭔지 아나? 내가 있던 부대 병사가 찢어진 방 하나를 신고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던 그 손으로 밤새 꿰매 만든 장갑일세. 자네들은 그 시간에 이 따뜻한 회의실에서 보급 규정집이나 뒤적이고 있었겠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의 모든 장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가 오늘부로 이 군수사령부에 내리는 첫 번째 명령이다. 그는 회의실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전군 50만 대군의 모든 피복 및 보급 만족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령관인 나에게 일선 병사의 목소리가 직접 전달되도록 만들란 말이다. 중간 보고 다 필요 없어. 우리 병사가 지금 당장 춥다, 배고프다, 신발이 찢어졌다는 그 한마디가 자네들의 그 두꺼운 보고서 천장보다 나에게는 더 중요해. 하지만 직무대리님, 그건 지휘계통을. 한 장교가 용기를 내어 반박하려 하자 강민철이 그를 노려보았다. 지휘계통? 병사가 얼어 죽는데 그놈의 지휘계통 타령하다가 보고서 올라오는 데만 일주일이 걸려. 그게 군대인가? 그건 그냥 관료 집단이지. 나는 오늘부로 이 군수사령부를 관료 집단이 아닌 병사를 살리는 전투 집단으로 뜯어고칠 걸세. 나는 당신들에게 완벽한 서류를 요구하는 게 아니야. 찢어진 전투화를 해결할 방법을 가져오란 말이다. 당장. 그날부터 강민철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는 사령관실에 앉아 있지 않았다. 그는 전국의 군수 창고를 불시에 급습했다. 경기도 이천의 한 거대한 보급창. 그는 장부상으로는 존재하지만 복잡한 행정 절차와 아껴야 한다는 명목하에 창고 구석에서 썩어가고 있던 수만 벌의 신형 방한 외피를 발견했다. 이거 왜 당장 불출 안 하나? 규정상 내년도 예산으로 잡힌 물자라. 내년? 병사들은 지금 당장 추위에 떨고 있는데 내년에 입히면 무슨 소용인가? 당장 창고 문 열어. 내가 책임진다. 오늘부로 전방부대에 전부 불출시켜. 그의 개혁은 거대한 저항에 부딪혔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군수 시스템과 결탁한 납품 업체들, 소위 군수 마피아들의 반발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강민철을 끌어내리기 위해 정치권에 줄을 대고 육군 본부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육군 참모총장이 그를 조용히 불렀다. 강 장군. 자네 충정은 알겠네만 너무 급하게 몰아붙이면 탈이 나는 법이야.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는 게. 총장님. 강민철은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정치인들 비위 맞추고 납품업체 사장들 배 불려주는 것보다 매년 겨울 동상으로 발가락 잘리는 우리 병사들 지키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재에서 배운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규정은 병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병사를 죽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자르시려거든 자르십시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저는 단 한 명의 병사라도 더 따뜻하게 입히고 더 배불리 먹이고 가겠습니다. 그의 진심은 관료주의에 찌들어 있던 군수사령부의 젊은 장교들과 실무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병사 직통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했고 불필요한 보급 절차를 과감하게 축소했다. 시간이 흘러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강민철이 대전에 부임한 지 꼭 1년이 되는 겨울이었다. 그해 겨울 육군 본부 의무사령부로부터 기적과도 같은 보고서가 올라왔다. 금년 동계 작전 기간 육군 전 부대 동상 환자 발생 건수 0건. 단 한 명의 동상 환자도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대한민국 육군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강민철이 창고에서 강제로 꺼내어 보급한 신형 방한 장비와 그가 뜯어고친 현장 중심의 보급 시스템이 50만 대군의 겨울을 지켜낸 것이다. 그리고 이듬해 봄 강민철은 마침내 자신의 어깨에 빛나는 3개의 별 정식 중장 계급장을 달았다. 그는 직무 대리가 아닌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육군 군수사령관이 되었다. 그의 첫 공식 순시 일정은 다른 어느 곳도 아닌 강원도 인제 제12보병사단 최전방 감시 초소였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그곳은 놀랍게 변해 있었다. 그가 떠났던 낡은 막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최신형 생활관이 들어서 있었다. 병사들은 모두 그가 군수사령부에서 보급한 신형 전투복과 방한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고 취사장의 식단은 풍족했다. 그가 병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저녁을 앞둔 한 병장이 달려왔다. 충성. 사령관님. 김현수 병장이었다. 사령관님 덕분에 저 몸 건강히 저녁 받았습니다. 김 병장은 씩씩하게 경례를 붙였다. 그의 발은 더 이상 얼어붙어 있지 않았다. 강민철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끌어안았다.
그때 저 멀리서 또 다른 헬기가 바람을 가르며 날아왔다. 헬기에서 내린 사람은 지상작전 사령관이 된 윤세아 중장이었다. 두 사람은 해질녘 철책선이 바라보이는 눈 녹은 언덕으로 향했다. 1년 전 강민철의 운명을 바꾸었던 바로 그 초소 앞이었다. 이제 좀 장군다워졌네, 강 장군. 윤세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모두 사령관님께서 기회를 주신 덕분입니다. 저를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내치지 않으시고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서 스스로 깨닫게 해주신 덕분입니다. 강민철은 천천히 돌아서서 윤세아 중장을 향해 섰다. 그것은 부하에 대한 경멸과 편견으로 가득 찼던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장군의 무게를 깨달은 한 군인이 자신을 더 큰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진정한 리더에게 바치는 그의 군 생활 전부를 건 존경의 표시였다. 강민철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자신의 군 생활 두 번째 진심 어린 경례를 올렸다. 충성. 윤세아 중장은 말없이 그 누구보다도 능해진 부하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의 눈에 비로소 얼음이 완전히 녹아내린 따뜻한 미소가 어렸다. 충성, 강장군. 두 사람의 시선이 혹한의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찾아온 따뜻한 봄날의 저녁 노을처럼 북녘의 산하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방부 심장부, 그 고요한 로비를 찢어버린 날카로운 파열음. 고개가 90도로 꺾인 여군 하사를 향해 명품으로 휘감은 중년 여성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칩니다. 어디서 배워 처먹은 눈깔이야 그건?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하사의 베레모를 뾰족한 하이힐 굽으로 지근지근 밟아 으깨버립니다. 이 모자 당장 벗겨줄까? 내 남편 전화 한 통이면 너 같은 거 당장 길바닥에서 빌어먹게 만드는 거 일도 아니야. 주제 파악 좀 해, 이 버러지 같은 게. 그 오만한 장군의 아내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짓밟은 그 버러지 같은 하사가 대한민국 60만 국군을 통솔하는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의 단 하나뿐인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릴 오늘의 사이다 이야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도 흥미진진하게 시청하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라 불리는 합동참모본부 청사의 새벽은 칠흑 같은 어둠과 날 선 긴장감 속에 잠겨 있었다. 새벽 4시 30분.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시각이었지만 청사 내부는 대낮처럼 환했다. 형광등의 차가운 백색 광이 대리석 바닥을 비췄고 그 위로 전투와 굽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헌병대 소속 이하은 하사는 로비 중앙 검색대 앞에 석상처럼 서 있었다. 임관 2년 차. 24살의 그녀는 또래들이 겪는 사회 초년생의 설렘 대신 화약 냄새와 규율이 지배하는 세계를 택했다. 그녀의 전투복에는 주름 하나 없었고 베레모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각이 잡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을 앞두고 비상근무가 이어진 지 벌써 2주째였다. 오늘 이곳은 평소보다 더욱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다. 합동참모의장 주관으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소집된 날이다. 일명 별들의 전쟁. 육해 공군의 내로라 하는 장성들이 집결하는 날이면 헌병들의 신경은 곤두설 수밖에 없었다. 보안 등급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었고 로비의 공기는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예민했다. 오전 9시 30분. 회의 시작을 30분 앞두고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성판을 단 차량들이 도열하고 수행원들이 분주하게 오갔다. 하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방문객들의 신분증, 비표 그리고 그들의 사소한 손짓 하나까지 놓치지 않았다. 그때였다. 육중한 회전문이 거칠게 돌아가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다. 비켜. 다들 뭐 하는 거야? 로비의 정적을 찢는 히스테릭한 외침이었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군복이 아닌 화려한 명품으로 휘감은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육군 1군단 참모장 박성훈 준장의 아내 최미자였다. 그녀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트렌치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선글라스를 낀 채 당당하게 검색대를 통과하려 했다. 그녀 뒤로는 수행비서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성이 쩔쩔매며 따라오고 있었다. 사모님 잠시만요. 절차를 밟으셔야. 수행비서가 말렸지만 최미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귀빈실 쪽으로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직진했다. 짙은 샤넬 향수 냄새가 군인들의 땀 냄새와 섞이며 묘한 불쾌감을 조성했다. 하은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최미자의 앞을 가로막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붙였다. 정지. 죄송합니다만 방문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미자가 멈춰섰다. 선글라스를 천천히 콧등 아래로 내리며 하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명백한 경멸과 불쾌감이 담겨 있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한 눈빛이었다. 뭐야? 너 지금 나한테 오라고 가라고 하는 거니? 규정상 신원 확인이 되지 않으면 청사 내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사전 발급된 비표를 제시해 주십시오. 하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건조하고 단호했다. 최미자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이게 미쳤나? 야, 너 내 얼굴 몰라? 박성훈 장군 와이프야 나. 내 남편이 여기서 회의한다고 해서 왔는데 감히 어디 하사 따위가 길을 막아? 최미자의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치솟았다. 로비에 있던 영관급 장교들과 다른 부사관들이 힐끔거렸지만 누구도 섣불리 나서지 않았다. 장군의 부인. 그들은 군대라는 계급 사회 내에서 보이지 않는, 그러나 때로는 장군 본인보다 더 무서운 최상위 포식자였다. 건드려봤자 득될 게 없는 존재. 모두가 외면하는 그 순간에도 하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사모님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군사보안 시설입니다.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기가 막혀서. 너 이름이 뭐야? 소속 어디야? 당장 내 남편한테 전화해서 너 같은 거 영창 보내버릴 거야. 군복 벗고 싶어 환장했니? 최미자가 삿대질하며 하은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하은은 숨이 막힐 듯한 향수 냄새와 최미자의 침 튀기는 분노를 정면으로 받아내며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신분증 제시해 주십. 짝. 파열음이 로비의 높은 천장을 때리고 메아리 쳤다. 하은의 고개가 90도로 꺾였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뺨이 불에 댄 듯 뜨거워지더니 입안 가득 비릿한 피맛이 번졌다. 귀에서 윙하는 이명이 들렸다. 로비는 순식간에 진공 상태가 된 듯 조용해졌다. 지나가던 대령도 커피를 마시던 소령도 경계를 서던 병사들도 모두 얼어붙었다. 최미자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씩씩거렸다.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못 배워 처먹은 게. 내가 누군지 알면 내가 지금 숨도 못 쉴 텐데. 하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정면을 응시했다. 붉게 부어오른 뺨 위로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자세를 바로잡으려는 찰나 최미자의 손이 다시 뻗어왔다. 이번에는 하은의 머리 위에 씌워진 베레모를 거칠게 낚아챘다. 이딴 모자 쓰고 있으니까 뭐라도 된 것 같지? 최미자는 베레모를 바닥에 패대기 쳤다. 그리고 뾰족한 하이힐 굽으로 하은의 베레모를 지시겼다. 검은 베레모 위로 흙먼지가 묻었다. 군인의 명예가 그녀가 흘린 땀과 눈물이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하은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지만 그녀는 끝내 손을 올리지 않았다. 군인은 민간인에게 무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것이 그녀가 배운 군인 정신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청사 현관 앞에 칠흑처럼 검은색 에쿠스 리무진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번호판 대신 붉은색 바탕에 은색별 4개가 박힌 성판이 햇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대한민국 국방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 이태준 대장이었다. 그는 180cm가 넘는 키에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거목 같은 단단한 체구를 지니고 있었다. 잘 다려진 전투복 어깨 위에는 4개의 별이 박혀 있었지만 그 계급장보다 더 압도적인 것은 그가 뿜어내는 기운이었다.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고 수천 명의 부하를 사지로 내몰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던 야전 지휘관 특유의 살기와 고독함이 뒤섞인 아우라. 이태준의 뒤로 헌병대장과 전속부관들이 황급히 따랐지만 이태준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의 시선은 로비 중앙, 묘한 정적 속에 대치하고 있는 2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한 명은 악을 쓰고 있는 중년 여성,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뺨이 부어오른 채 짓밟힌 베레모를 내려다보고 있는 젊은 하사. 또각, 또각. 이태준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로비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마치 중력이 몇 배는 더 강해진 듯한 압박감. 주변에 있던 장교들은 본능적으로 벽에 붙어 차려 자세를 취했다.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침묵. 최미자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별 4개. 그녀의 동공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상황 파악이 덜 된 상태였다. 오히려 합참의장이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줄 거라 착각했다. 어머 의장님, 세상에 잘 오셨어요. 제가 지금 얼마나 황당한 일을 겪었는지 아세요? 최미자는 짐짓 피해자인 척 표정을 바꾸며 이태준에게 다가갔다. 군 기강이 대체 어떻게 됐길래 일개 하사 따위가 장군 부인을 막아서고 행패를 부립니까? 제가 남편 얼굴 봐서 참으려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교육 좀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태준은 최미자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그대로 지나쳐 하은의 앞에 멈춰 섰다. 하은은 눈앞에 선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를 올려다보았다. 아버지.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아닌 상관이었다. 하은은 터진 입술을 앙다물고 거수경례를 올리려 했다. 그러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태준은 말없이 허리를 굽혔다. 대한민국 군의 최고 사령관이 무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굽혀 바닥에 뒹구는 흙 묻은 베레모를 집어들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베레모에 묻은 먼지를 탁탁 털어냈다. 그 소리가 로비의 정적을 뚫고 사람들의 심장을 때렸다. 이태준은 하은의 머리 위에 베레모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단정하게 씌워주었다. 그의 거친 손이 하은의 부어오른 뺨 근처를 스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은은 아버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미안함을 느꼈다. 많이 아팠겠구나. 동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낮고 묵직한 목소리. 아닙니다. 임무 수행 중이었습니다. 하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울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지금 눈물을 보이면 패배하는 것이다. 그래. 훌륭했다. 물러서지 않았구나. 이태준이 천천히 몸을 돌려 최미자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딸을 보던 따뜻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적군을 섬멸하기 직전의 포병대 지휘관처럼 차갑고 파괴적인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방금 내 부하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최미자는 그 눈빛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네. 아니. 의장님. 부하라니요. 그냥 하사잖아요. 그리고 제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 박성훈 장군 처입니다. 저희 남편이랑 동기시잖아요. 압니다. 박성훈 준장의 처. 그래서 묻는 겁니다. 민간인이 군사보안구역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 중인 헌병을 폭행하고 모욕했습니까? 그것도 장군의 가족이라는 사람이?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너무 융통성 없이 굴어서 제가 화가 나서 그만. 여보. 그때였다. 엘리베이터 쪽에서 회의 참석차 올라가려던 박성훈 준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그는 상황을 보자마자 안색이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의장님, 제 처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보, 당장 사과드려. 박 준장이 아내의 팔을 잡아 끌며 고개를 숙였다. 이태준은 박 준장을 서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박성훈 준장. 예. 의장님. 자네 아내가 방금 뺨을 때리고 군화를 짓밟은 저 하사가 누군지 아나? 박 준장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하은을 쳐다보았다. 낯선 얼굴이었다. 아니, 어디서 본 듯도 했지만 기억에 없었다. 모르겠습니다. 이태준의 인매가 비틀렸다. 내 딸이다. 순간 로비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헉 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최미자의 입이 턱 빠진 사람처럼 벌어졌고 박성훈 준장은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하지만 이태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내 딸이라서가 아니다. 제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의 명예를 짓밟았기 때문이다. 저 아이는 내 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군 하사 이하은이다. 감히 민간인이 장군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신성한 군복에 손을 대? 이태준은 옆에 대기하던 헌병대장을 불렀다. 헌병대장. 예. 의장님. 현 시간부로 1군단 참모장 박성훈 준장을 보직 해임한다. 그리고 저 민간인은 초병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여 경찰에 인계하라. 일체의 관용도 예외도 없다. 군법과 형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절차대로 처리한다. 실시. 헌병들이 달려들어 최미자의 양팔을 꺾었다. 이거나. 야, 박성훈. 뭐 하는 거야? 나 좀 살려줘. 최미자의 비명이 로비에 울려 퍼졌지만 박성훈 준장은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의 30년 군 생활이 아내의 손찌검 한 번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이태준 의장의 서슬 퍼런 칼날은 정확하고 잔인했다. 박성훈 준장은 보직 해임과 동시에 강도 높은 감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최미자는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 사건은 합참 로비 사건이라 불리며 군 내부 인트라넷을 타고 삽시간에 전군으로 퍼져나갔다. 병사들과 초급 간부들은 환호했다. 썩어 빠진 권위의식을 박살낸 사이다 같은 결말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남겨진 하은의 상황은 달랐다. 그녀가 합참의장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부대 내의 공기는 미묘하게 그리고 차갑게 변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어려워했고 선임들은 그녀의 눈치를 보며 업무에서 배제했다. 야, 쟤가 걔야? 의장님 딸? 어쩐지. 하사가 장군 마누라한테 대들 때부터 알아봤다. 믿는 구석이 있었네. 우린 이제 제 앞에서 말도 함부로 못하겠다. 뭐 하나 꼬투리 잡히면 우리도 옷 벗는 거 아냐? 식당에 가도 그녀 주변 자리는 모세의 기적처럼 텅 비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비수가 되어 하은의 가슴에 꽂혔다. 낙하산 공주님 아빠 찬스. 그녀가 가장 듣기 싫어했던 말들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하은은 육군사관학교 입학을 거부하고 아버지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증명하겠다며 부사관으로 임관했다. 바닥부터 기어서 올라가려던 그녀의 모든 노력은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 권력자의 딸이 부리는 유희쯤으로 폄하되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보이지 않는 더 깊고 어두운 곳에서 꿈틀대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요정. 밀실 안은 자욱한 담배 연기와 고급 양주 냄새로 가득했다. 그곳에는 군복 대신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 넷이 둘러앉아 있었다.
대한민국 군내 최대 사조직 청수회의 핵심 멤버들이었다. 그들의 정점에는 국군방첩사령관 최무성 중장이 있었다. 뱀처럼 가늘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는 박성훈 준장이 날아갔다는 소식에 위스키 잔을 벽에 던져 박살냈다. 이태준이 감히 내 팔다리를 잘라? 박성훈 준장은 단순히 최무성의 후배가 아니었다. 그는 청수회가 관리하는 군납 비리 자금의 중간 관리책이었다. 그의 해임은 곧 청수회의 자금줄 하나가 끊긴다는 것을 의미했고 감찰 과정에서 장부가 털릴 위험까지 있었다. 사령관님,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태준 의장, 이번 일을 계기로 아주 작정하고 덤비는 것 같습니다. 감찰실 인원을 2배로 늘렸답니다. 정보처장이 불안한 듯 말했다. 최무성은 핏발선 눈으로 깨진 유리 조각을 노려보았다. 이태준이 칼을 뽑았다 이거지. 깨끗한 척, 고고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찌딸년 건드렸다고 눈이 뒤집혀서 설쳐? 최무성은 담배를 입에 물었다. 불을 붙이는 손끝에서 사리가 피어올랐다.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이참에 우리도 판을 엎어야 해. 어차피 내년 인사 때 이태준이 우리 라인 다 쳐낼 거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 선빵을 날려야 산다. 방법이 있습니까? 의장님은 워낙 꼬투리 잡힐 게 없는 분이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어.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고. 최무성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작전명 영린. 이태준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른다. 그 딸년 이하은을 타깃으로 삼아. 아비가 딸 때문에 권력을 남용해서 군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여론을 조작해. 그리고 최무성이 목소리를 낮췄다. 20년 전 이태준이 사단장 시절 추진했던 통신장비 사업. 그거 다시 꺼내. 그때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 사장, 지금 감방에 있지? 걔한테 딜을 쳐. 이태준한테 뇌물 줬다고 불면 가석방 힘써주겠다고. 어둠 속에서 모의는 끝났다.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한 군인의 명예를 짓밟고 대한민국 군을 집어삼키려는 검은 음모의 서막이었다. 반격은 치밀하고 교묘했다. 최무성 중장이 움직인 지 불과 사흘 뒤 군 내부 사정에 정통하다는 한 인터넷 언론사의 단독 기사가 터졌다. 단독 합참의장 딸의 갑질? 목격자들 피해자는 억울하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사건의 본질을 교묘하게 비틀어 놓았다. 하은이 평소에도 자신이 합참의장의 딸임을 암시하며 선임들에게 하대했고 사건 당일에도 최미자에게 규정을 빌미로 일부러 모욕을 주었다는 익명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다. 그 하사님이요? 평소에도 뻣뻣하기로 유명했죠. 뒤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걸 본인도 알았던 거예요. 그날 사모님이 화나신 것도 하사가 비웃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익명의 부대 관계자 A. 거짓이었다. 하지만 대중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뉴스에 열광했다. 청수회가 고용한 댓글 조작팀이 투입되어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를 장악했다. 요즘 여군들 무섭네. 아빠 백 믿고 설치는 거였어? 장군 부인이 잘못한 건 맞지만 하사 태도도 문제 있었네. 이태준 의장, 딸 교육부터 다시 시켜라.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정의로운 의장은 딸 바보 아빠의 권력 남용 프레임에 갇혀버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이태준 의장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하은은 텅 빈 생활관 침상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 속의 글자들이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망막을 찔렀다. 억울함에 숨이 막혔다. 소리치고 싶었다.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나는 누구보다 군인답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하지만 군인 신분인 그녀가 언론에 직접 대응할 방법은 없었다. 부대 내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이 하사, 너 당분간 외출 외박 금지야.
부대 밖이 시끄러우니까 쥐 죽은 듯이 있어. 행정보급관은 그녀를 범죄자 취급했다. 동료들은 그녀가 지나가면 말을 멈추고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점호 시간에는 의도적으로 그녀의 관물대를 뒤엎으며 트집을 잡았다. 합참의장 딸이면 관물대 정리 안 해도 되나?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어. 하은은 입술을 깨물며 흐트러진 군복을 다시 개켰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다. 지금 우는 건 인정하는 꼴이다. 그녀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다. 아버지는 더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다. 이태준 의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긴급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화상회의 화면에 비친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내 딸의 명예를 떠나 이것은 군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익명 뒤에 숨어 사실을 왜곡하고 군을 분열시키는 세력을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 감찰실은 이번 정보 유출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하라. 하지만 적들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꼬리를 자르는데 도가 튼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더 크고 치명적인 함정을 이미 파놓고 있었다. 최무성 중장은 마침내 히든 카드를 꺼내들었다. 충격 이태준 합참의장, 20년 전 통신 사업 비리 연루 의혹. 수억 원대 뇌물수수 정황 포착. 메인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내부 고발자의 인터뷰가 나왔다. 당시 이태준 사단장님이 특정 업체 장비를 선정하라고 압력을 넣으셨습니다. 그 대가로 사과 상자에 담긴 현금을 받으셨고요. 조작된 차명 계좌 내역과 위조된 장부가 증거로 제시되었다. 너무나 정교하게 조작된 탓에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청수회가 수개월 전부터 준비해온 치명타였다. 청렴과 강직의 상징이었던 이태준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시궁창에 처박혔다. 국민들의 배신감은 극에 달했다. 국방부는 여론에 떠밀려 특별수사단을 꾸릴 수밖에 없었고 이태준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관사에 사실상 가택 연금된 이태준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적들은 자신의 목을 노리고 때로 덤벼들고 있었다. 그는 결백했지만 지금의 상황을 뒤집을 명확한 물증이 없었다. 그들이 쥐고 있는 증거는 조작되었지만 너무나 완벽했다. 한편 하은에게도 마수가 뻗쳤다. 부대 주임원사가 늦은 밤 그녀를 호출했다. 평소 인자하기로 소문난 그는 따뜻한 믹스 커피를 타주며 하은을 위로했다. 이 하사 많이 힘들지? 아버님 일도 그렇고. 뉴스 보니까 마음이 참 아프더라. 견딜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결백하십니다. 하은은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말했다. 주임원사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그래, 나도 믿는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진실만으로는 안 될 때가 있어. 내가 인생 선배로서 그리고 너를 아끼는 마음에 조언 하나만 할게. 주임원사의 눈빛이 은밀하게 변했다. 지금이라도 내가 나서서 모든 게 오해였다고 말해라. 그날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과잉 대응했다고 사모님께 죄송하다고 공개 사과해. 그리고 아버님이 딸을 너무 사랑해서 과하게 처벌하신 거라고 인터뷰 한 번만 해라. 그것은 명백한 회유이자 거래였다. 하은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박성훈 준장과 최미자를 구명해주면 이태준을 향한 공격을 멈추겠다는 청수회의 메시지를 대독하고 있는 것이었다. 하은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믿었던 주임원사마저 저들의 편이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규정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비리에 연루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거짓말을 해야 합니까? 융통성 없게 굴지 마. 이 답답한 친구야. 주임원사가 돌변하여 책상을 내리쳤다. 커피가 쏟아졌다.
내 고집 때문에 내 아버지가 감옥 가게 생겼어. 내가 희생하면 아버지는 살 수 있다고. 딸이 돼서 아버지가 수갑 차는 꼴을 보고 싶어? 내가 눈 딱 감고 총대 매면 너 장기 복무도 보장해주고 나중에 좋은 보직으로 보내준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하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불길이 일었다. 제 아버지는 비겁하게 살아남는 딸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저도 제 군복에 부끄러운 짓은 죽어도 못합니다. 하은은 경례도 없이 주임원 사실을 박차고 나왔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등 뒤로 주임원사의 욕설이 들려왔다. 저 독한 년. 두고 봐라. 내가 언제까지 버티나. 하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사방이 적이었다. 부대 안에도 밖에도 믿을 놈은 하나도 없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해졌다. 이제 전쟁이었다.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에서 그녀는 비로소 진짜 군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태준 의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날짜가 잡혔다. 일주일 뒤. 그것은 사실상 이태준의 처형식이 될 것이 뻔했다. 하은은 주말 외박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채 그녀는 관물대 깊숙한 곳에 숨겨둔 가족 사진을 꺼내보았다. 훈련병 시절 임관식 날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눈가에는 언제나 그늘이 있었다.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이 주는 무게였을 것이다. 그날 밤 누군가 생활관 문을 두드렸다. 불침번 근무자가 곤란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 하사님 면회객이 오셨습니다. 면회? 지금 이 시간에? 면회실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군복이 아닌 허름한 점퍼 차림, 눌러쓴 모자, 아래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 그는 자신을 정보사령부 소속 김대위라고 소개했다. 누구십니까? 저는 아는 분이 아닌데. 김대위는 주위를 경계하더니 품 안에서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의장님이 남기신 겁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리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게 되면 따님께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요? 지금 의장님은 외부와 연락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비밀리에 빼온 겁니다. 이걸 보시면 의장님의 뜻을 알게 될 겁니다. 김대위는 짧게 목례를 하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심장을 찔렀다. 생활관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화장실 가장 안쪽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몰래 반입했던 태블릿 PC에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 영상 파일 하나가 떴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다. 평소의 근엄한 모습이 아닌 편안한 옷차림의 아버지가 서재에 앉아 있었다. 하은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비는 이미 놈들의 함정에 빠져 꼼짝 못하는 처지가 되었겠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덤덤했다. 미안하다. 너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을 남겨주지는 못할 망정, 짐만 되는구나. 하지만 믿어다오. 아비는 결백하다. 나는 놈들의 비리를 오랫동안 추적해왔다. 청수해. 그들이 군을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들이다. 하은은 숨을 죽였다. 증거를 거의 다 모았었다. 하지만 놈들이 먼저 선수를 쳤구나. 내 서재, 벽에 걸린 족자 뒤에 비밀 금고가 있다. 그 안에 놈들의 자금줄과 비리 내역이 담긴 수첩이 있다. 그걸 찾아야 한다. 하지만 화면 속의 아버지가 잠시 망설였다. 아니다. 잊어라. 너무 위험하다. 그 수첩을 찾는 순간 놈들은 너를 죽이려 들 거다. 하은아, 그냥 군복 벗고 평범하게 살아라. 아비 혼자 짊어지고 가마. 부디 몸 조심해라. 사랑한다, 내 딸. 영상은 뚝 끊겼다. 하은은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딸의 안전을 걱정해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다. 평범하게 살라니. 그게 가능할 리가 없었다. 아버지가 불명예스럽게 감옥에 가고 비리 군인으로 낙인 찍히는데 어떻게 평범하게 살 수 있단 말인가. 하은의 눈물이 말라가고 그 자리에 도끼가 차올랐다. 찾아야 해. 그 수첩. 하지만 문제는 접근 방법이었다. 이태준의 본가는 검찰 압수수색으로 봉쇄된 상태였다. 집 주위에는 기자들과 청수회가 심어놓은 감시원들이 깔려 있을 게 분명했다. 그때 하은의 머릿속에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영상 속 아버지가 말한 서재 비밀 금고. 하지만 아버지는 의심이 많은 분이었다. 진짜 중요한 물건을 집에만 두셨을 리가 없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낚시를 갈 때마다 하던 말이 떠올랐다. 하은아, 가장 중요한 건 물 흐르는 곳에 둬야 한단다. 그래야 썩지 않지. 경기도 포천의 산정호수 낚시터. 아버지가 20년 넘게 다니던 단골 낚시터의 3번 좌대. 아버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항상 그곳에 머물렀다. 거기야. 진짜는 거기에 있어. 하은은 시계를 보았다. 새벽 2시. 그녀는 결심했다. 휴가 신청 따위는 의미 없었다. 그녀는 관물대에서 야전 상의를 꺼내 입고 군용 나이프를 챙겼다. 이것은 타령이 아니었다. 작전이었다. 아버지와 대한민국 군을 구하기 위한 단독 침투 작전. 그녀는 생활관 창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2층 높이에서 착지한 그녀는 그림자처럼 위병소 사각지대를 향해 달렸다. 포천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퍼붓는 비는 하은의 체온을 급격히 뺏어갔지만 동시에 그녀의 기척을 숨겨주는 훌륭한 위장막이 되어주었다. 하은은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택시와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며 추적을 따돌렸다. 하지만 청수회의 정보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하은이 부대를 이탈했다는 보고는 10분 만에 최무성 중장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즉시 사냥개들을 풀었다. 공식적인 헌병대가 아닌 그가 뒤를 봐주는 민간 군사기업 출신의 해결사들이었다. 죽여도 좋다. 물건만 가져와. 최무성의 명령은 간결했다. 새벽 4시. 산정호수 낚시터는 물 안개에 쌓여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하은은 젖은 낙엽을 밟으며 3번 좌대로 접근했다. 낡은 나무 판자가 삐걱거렸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좌대 안으로 들어갔다. 익숙한 냄새. 아버지의 담배 냄새와 떡밥 냄새가 배어 있었다. 하은은 바닥에 깔린 장판을 걷어냈다. 아무것도 없었다. 벽을 더듬었다. 텅 비어 있었다. 어디지? 분명히 여긴데. 그녀의 시선이 구석에 놓인 낡은 낚시 가방에 머물렀다. 너무 낡아서 아무도 가져가지 않을 법한 가방. 하은은 가방의 바닥 깔창을 칼로 찢었다. 툭. 무언가 떨어졌다. 비닐에 겹겹이 쌓인 작은 수첩과 구형 보이스 레코더였다. 하은의 손이 떨렸다. 찾았다. 그때였다. 밖에서 자갈 밟는 소리가 들렸다. 빗소리에 묻혀 희미했지만 하은의 훈련된 귀는 놓치지 않았다. 하나, 둘, 셋, 넷. 4명이었다. 이 하사.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쥐새끼처럼 숨어있지 말고 나와. 걸걸한 남자의 목소리. 하은은 수첩을 품 안 깊숙이 넣고 낚시 의자에 쇠파이프 다리를 분리해 손에 쥐었다. 한 손에는 군용 나이프를 역수로 쥐었다. 여기서 잡히면 끝이다. 좌대 문이 벌컥 열렸다. 번개가 치며 사내들의 실루엣을 비췄다. 건장한 체격에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든 남자들. 잡아. 선두에 선 남자가 들어오자마자 하은은 몸을 낮춰 그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자
하은은 쇠파이프로 그의 명치를 가격하고 밖으로 튀어나갔다. 좁은 좌대 안보다 밖이 유리했다. 인연이 나머지 셋이 동시에 덤벼들었다. 빗속에서 난타전이 벌어졌다. 하은은 특공무술 2단, 태권도 3단의 유단자였지만 상대는 실전 경험이 풍부한 용병들이었다. 야구방망이가 하은의 어깨를 스쳤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비명이 터져나올 뻔했다. 하지만 하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진흙탕에 구르며 상대의 눈에 흙을 뿌리고 급소를 노려 공격했다. 한 놈의 팔을 꺾어 물속으로 쳐박고 다른 놈의 허벅지를 나이프로 그었다. 으악! 피와 빗물이 뒤섞여 바닥을 적셨다. 하은의 얼굴도 찢어져 피가 흘렀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놈의 턱을 올려 차 기절시키고 비틀거리며 숲속으로 달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폐가 찢어지는 듯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비투성이가 된 채 산을 넘어온 하은은 인적 드문 국도변의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다. 휴대전화는 추적될까봐 이미 산속에 버린 뒤였다. 동전 투입구에 동전을 넣는 손이 덜덜 떨렸다.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까? 군 내부는 이미 썩어 있었다. 헌병대에 신고해봤자 청수의 놈들에게 넘겨질 뿐이다. 경찰? 그들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강민석 변호사. 그는 아버지의 옛 부관이었고 군 비리의 환멸을 느껴 전역한 뒤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유일하게 대쪽 같은 놈이라고 칭찬했던 사람.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강 변호사님. 저 하은입니다. 이태준 의장 딸.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지금 어디니? 괜찮은 거니? 증거를 찾았습니다. 놈들이 저를 쫓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강 변호사는 즉시 자신의 차를 몰고 하은이 있는 곳으로 왔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하은을 보고 경악했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녀를 자신의 안전가옥으로 데려갔다. 경기도 양평의 외딴 별장. 하은은 응급처치를 받고 젖은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강 변호사와 함께 수첩과 녹음기 내용을 확인했다.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다. 20년간 군 내부에서 벌어진 진급 비리, 무기 도입 리베이트, 군용지 불법 매각 등 청수회의 범죄 기록이 날짜와 금액 관련된 장성들의 실명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녹음기에는 최무성 중장이 부하들에게 이태준 의장을 모함하라고 지시하는 육성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이태준 그 새끼 하나 보내는 거 일도 아니야. 계좌 조작하고 언론에 돈 좀 뿌려. 어차피 개돼지들은 뉴스 나오는 대로 믿게 돼 있어. 강 변호사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이게만도 못한 새끼들. 의장님이 이걸 다 알고 계셨구나. 이걸로 아버지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못해 차고 넘친다. 당장 언론에 터뜨리자. 기자회견을 열어서. 하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언론도 못 믿습니다. 놈들이 이미 언론사 윗선을 다 매수했을 겁니다. 기사가 나가기도 전에 묻히거나 오히려 조작된 증거라고 역공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쩌려고? 하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가장 확실한 곳에서 터뜨려야 합니다. 전 국민이 보고 있고 놈들이 손을 쓸 수 없는 곳. 설마. 내일 국회 청문회입니다. 제가 직접 증인으로 나가겠습니다. 위험해. 놈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청문회장까지 가는 길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상관없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전장에서 죽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명예스럽게 사는 건 죽기보다 싫습니다. 강 변호사는 하은의 눈에서 이태준 의장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내가 널 호위하마.
내 목숨을 걸고. 다음 날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 사당. 국방위원회 청문회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수백 대의 카메라가 증인석에 앉은 이태준 의장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야당 의원들은 그를 먹잇감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몰아세웠다. 증인, 뇌물수수 혐의 인정하십니까?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도 발뺌하실 겁니까? 저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군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고성이 오가고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왔다. 최무성 중장은 참고인석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오늘로 이태준은 끝이다. 그때였다. 회의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들어오면 안 돼. 국회 경위들의 고함과 함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카메라가 입구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정복을 입은 여군 하사가 서 있었다. 머리에는 붕대를 감고 얼굴에는 상처가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별보다 빛나고 있었다. 이하은이었다. 그녀의 양옆에는 강민석 변호사와 그가 고용한 사설 경호원들이 인간 방패처럼 서 있었다. 저 사람 누구야? 이하은 하사? 의장님 딸 아니야? 장내가 술렁거렸다.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장 내보내세요. 하은은 경위들을 뿌리치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아버지 이태준의 앞을 지나 증언대로 향했다. 이태준의 눈이 커졌다. 하은아. 하은은 증언대 마이크를 잡았다. 대한민국 육군 하사 이하은입니다. 저는 오늘 제 아버지이자 대한민국 합참의장인 이태준 대장의 결백과 군 내부에 기생하는 범죄 집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이크 끌어내. 최무성 중장과 친분이 있는 여당 의원이 소리쳤다. 경위들이 달려들었지만 강 변호사가 온몸으로 막아섰다. 국민의 알 권리를 막지 마십시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하은은 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마이크에 갖다 댔다. 이태준 그 새끼 하나 보내는 거 일도 아니야. 최무성 중장의 걸걸한 목소리가 국회 스피커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무성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에이, 이건 조작입니다. 음모입니다. 최무성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만 하은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수첩을 높이 들어 보였다. 이 수첩에는 청수회라 불리는 사조직의 지난 20년간의 범죄 행각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사청탁, 방산 비리, 그리고 이번 사건을 조작한 구체적인 정황까지. 여기 계신 최무성 중장님이 그 설계자입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기자들은 속보를 타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야당 의원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고 최무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이태준 의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딸은 더 이상 보호해야 할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자신보다 더 용감하고 강인한 전우였다. 반전은 극적이고 파괴적이었다. 하은이 공개한 증거는 너무나 명백해서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국회는 즉시 긴급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고 검찰은 국회 경위들의 협조를 받아 현장에서 최무성 중장을 체포했다.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최무성은 끌려나가며 추악하게 발버둥 쳤지만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청수의 소속 장성 12명, 영관급 장교 40여 명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박성훈 준장과 최미자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군 숙청이었다. 대한민국 군은 썩은 살을 도려내고 피를 흘리는 고통을 겪어야 했지만 그로 인해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었다. 이태준 대장은 모든 혐의를 벗고 명예를 회복했다. 국민들은 그를 진정한 참군인이라 칭송했다. 그는 복귀하여 군 개혁을 진두지휘하며 청수회의 잔당까지 모두 청산했다. 그리고 1년 뒤 그는 약속대로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계룡대 대연병장. 이태준 대장의 전역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수천 명의 장병이 도열한 가운데 이태준은 마지막 연설을 했다. 나는 오늘부로 정든 군복을 벗는다. 하지만 나의 군인 정신은 영원히 조국과 함께할 것이다. 군인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 어떤 특권도 권위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 후배 장병 여러분은 부디 나처럼 험난한 길을 걷지 말고 오직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걷길 바란다.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이태준은 단상을 내려와 도열한 장병들을 사열했다. 사열대 끝자락. 그곳에 헌병 중사 계급장을 단 이하은이 서 있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훈장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의장님의 딸이 아니었다. 부대원들은 그녀를 작은 거인, 전설의 하사라고 불렀다. 이태준이 하은의 앞에 멈춰섰다. 두 부녀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눈빛만으로도 모든 대화가 통했다. 충성. 하은이 절도 있게 경례를 붙였다. 충성. 이태준이 답례했다. 그리고 그는 규정을 어기고 두 팔을 벌려 하은을 꽉 껴안았다. 고생했다. 그리고 고맙다. 내 최고의 전우여. 존경합니다. 아버지. 하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승리와 환희의 눈물이었다. 이태준이 떠나는 차 뒷모습을 보며 하은은 다시 한번 온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녀의 군 생활은 이제 시작이었다. 군대는 여전히 춥고 힘들고 때로는 부조리한 곳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자신이 입은 군복의 무게라는 것을. 푸른 가을 하늘 위로 한 마리 매가 힘차게 날아올랐다.